2024년 노벨문학상 심사위원회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극찬했던 한강의 소설 소년이온다의 줄거리를 잘 요약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소년이온다는 작가 한강이 맨부커상을 수상한 채식주의자 이후 더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고 직접 언급한 작품입니다. 소년이온다는 2014년 만해 문학상, 2017년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하고 전 세계 2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되어 2024년 마침내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하게 된 유명한 작품입니다. 한강은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역사적 트라우마, 특히 독재와 민주화 과정에서의 폭력, 억압, 상처,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독자들에게 광주의 상처를 깨우치고 함께 아파하는 문학적인 헌사로도 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작가는 현대 사회에서 폭력으로 상처받고 소외된 개인의 감정을 예민하게 포착하여 이를 문학적으로 승화시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예술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온다는 단순한 역사적 증언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연대의 가치를 깊이 있게 성찰한 예술적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대하시던 소년이온다의 줄거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일장 어린 새.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알 수 없는 서술자가 당시 중학교 3학년 소년이었던 동호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군인들이 저항하는 시민 시위대를 진압합니다. 15살 소년 동호는 함께 살던 친구이자 선배인 정대가 군인들의 총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순간 동호는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결국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후 동호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죄책감을 덜고자 동호는 합동분향소가 있는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은숙, 선주와 함께 일하며 희생된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군인들이 상무관까지 진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호의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알 수 없는 강한 의지로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동호는 계엄군이 도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장 검은 솜. 정대가 눈을 떠 죽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2장은 총에 맞아 죽은 정대의 영혼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정대는 자신의 시신이 다른 희생자들의 시신과 함께 푹푹 썩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는 누나의 죽음을 직감하고 자신과 누나를 죽인 이들을 원망합니다. 그가 어디서 피가 흐르고 어디에 통증이 느껴지는지 혼자 말하는 대목은 죽은 자의 비통함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며칠 뒤 정대의 영혼은 자신의 시신이 다른 희생자들의 시신과 함께 트럭에 실려 야산으로 옮겨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군인들은 시신들을 불태워 증거를 없애려 하였고 정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신들이 함께 포개져 썩어가는 동안에도 정대의 영혼은 끊임없이 다른 영혼들과 소통하려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마침내 자신의 시신이 불태워져 사라지자 자유로워진 정대의 영혼은 하늘 위로 날아가며 동호를 찾아가려 합니다. 그 순간 동호 역시 이미 세상을 떠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3장 7개의 뺨. 2장의 주인공은 동호와 함께 상무관에서 일하던 시신 수습을 했던 여고생 은숙이 병원에서 살아남은 이후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 김은숙은 전두환 타도를 외치는 데모로 점철된 대학 생활을 포기하고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면서 담당 원고의 검열 문제로 서대문 경찰서에 끌려가 7대의 뺨을 맞기도 한다. 은숙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자신은 살아남고 다른 이들은 희생된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은숙은 살아남아서도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신을 원망합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라는 유명한 구절은 은숙의 깊은 상처와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은숙의 회상을 통해 동호가 도청에 남아 계엄군과 싸우다 죽었다는 사실이 암시됩니다. 은숙이 다니는 출판사는 5.18을 다룬 희곡을 출판하려다 당국의 검열과 제재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결국 작가의 이름을 바꾸어 출판에 성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극이 공연됩니다. 은숙은 연극을 보며 동호가 죽은 뒤 불행해진 자신의 삶을 느끼며 동호를 추억하고 그리워합니다. 4장 쇠와 피. 2장은 도청에서 계엄군과 맞섰던 한 남자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동호와 함께 상무관에서 일했던 김진수는 도청에 남은 시민군들과 함께 양심이라는 강렬한 신념으로 무장한 군인들과 대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체포되었고 굶주림과 고문을 견디다 석방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진수도 체포되었는데 그는 특히 총기 소지 혐의로 모나미 볼펜 고문, 성기 고문 등 더욱 가혹한 고문을 당했고 7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김진수도 서술자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대한 끊임없는 자책과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김진수는 결국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소설은 이러한 국가의 무자비함을 핍진하게 그려내면서 유전자에 새겨진 듯 동일한 잔인성을 가진 인간의 잔혹함과 악행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5장 밤의 눈동자. 시신 수습을 했던 선주의 이야기입니다. 선주는 열악한 환경에서 여공으로 일하던 시절 노조 활동을 하며 겪었던 일들, 그리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당했던 성고문의 트라우마를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선주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글을 쓰는 작가에게 인터뷰 요청을 받습니다. 당시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선주는 결국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말미에서 과거 함께 노동운동을 하다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성희 언니의 병 간호를 자청합니다. 이는 선주가 여전히 불의에 맞서고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장 꽃 핀 쪽으로. 마지막 장은 동호의 어머니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날 밤 아들을 데리러 도청에 갔지만 끝내 구하지 못한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시위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남편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시위를 중단하고 죄책감과 하염없는 그리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특별한 사건의 전개보다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끝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절절하게 묘사됩니다. 다른 유가족들과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하는 연대의 시간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상실의 아픔이 깊이 있게 그려집니다. 작가는 5.18 희생자들의 눈 덮인 무덤들 사이에서 억울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나아가 평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